저희는 1억 2천 정도 들었어요. 저희가 투자금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걸 잘 모르시는데 머신 하나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머신, 뭐 빵을 하려면 오븐도 필요하고, 뭐 아이스크림 하려면 아이스크림 기계도 들어가고, 거의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벌었어요. 근데 가게를 하시려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장사만 해서 장사해서 이윤이 남는다, 그것도 있지만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1년에 4번은 꼭 내야 되거든요. 1년에 저희가 보통 1년에 거의 2천만 원 냈거든요, 세금을요. 저가 처음 할 때는 4,500만 원까지 간이가세가 되는데 지금은 3천만 원까지 간이가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이상 연소득이 되면 이제 간이가세를 벗어나서 일반 과세로 돼서 세금을 많이 내요. 가게 규모가 크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좌우해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임대료랑 지금 임대료가 거의 2배가 넘거든요. 근데 주인도 생각하는 게 이 동네가 계속 발전하고 하니까 계속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게를 하면서 1년에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하는 게 보통 1,0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이 작은 가게에서 계속 뭐가 고장나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카페다 보니까 그 분위기도 바꿔야 돼요. 그냥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거 놔두고 그냥 비슷한 거 똑같이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카페는 분위기도 바꿔요. 인테리어 소품도 싸질 않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바꿔줘야 되고, 뭐 메뉴도 리뉴얼 한 번씩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게 진짜 많아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가게 인수 이래저래 하면 3천? 네. 3천. 근데 거기에 플러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장사가 뭐 번화가는 더 완전히 보증금이 크죠. 그다음에 이쪽은 안쪽으로 약간 들어왔거든요, 연희동. 이쪽은 보증금이 확실히 낮아요. 월세도 확실히 낮고. 그런 인테리어 비용은 보증금이 약간은 좌우하기도 해요. 내가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이 보증금이 얼마만큼 몫을 잡고 있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세예요. 월세가 거의 막 잘 되는 데는 180이거든요. 180이고 안 되는 데는 거의 한 약간 70 적은 평수 그 정도 돼요. 근데 180이라 해도 여기에는 고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에요. 고정비라 하면은 요즘에는 세스코 많이 하죠. 식당들. 세스코도 한 되게 5, 6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포스비도 들어가요. 이렇게 찍는 거 있죠. 그런 것도 고정비. 지출이 만만치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는 보안 업체가 되게 있어요. 보안 업체를 항상 해야 돼요. 이것도 5, 6만 원 해요. 그다음에 자기 혼자 아니고 직원 한 명을 만약에 쓴다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 월세 포함 이 고정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처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보증금하고 그냥 인테리어 비용하고 월세 대략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내가 가게를 차릴 수 있겠다 하는데 막상 차려놓고 보면 이 나머지 꾸준하게 들어가는 그 비용을 무시 못해요. 인테리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실질적인 건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돈, 그게 더 중요해요. 창업 비용 및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3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1억은 보증금,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가 이제 인테리어랑 뭐 이런저런 거, 뭐 비용, 서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5천 정도를 주방이나 시설에 관련된 거, 뭐 책상, 뭐 의자, 뭐 커피 머신들, 뭐 이런 것들 다 사는 거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개인 집을 영업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추가 비용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억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추가 비용이 1억 한 5천 정도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야지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로스팅은 처음부터 권하진 않아요. 로스팅을 할 줄 아신다 해도 생두 관리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디오피아라는 거, 뭐 케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로스팅을 하려면 각각 블렌딩을 하거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 저희는 블렌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메리카노만 해도 3가지 블렌딩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수수로 로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로 로스팅한 거는 좀 다른 데서 드시기 어려워요. 왜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스팅은 정말 궁금하시면 집에서 수막 로스팅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수막 로스팅하다가 더 관심이 생기시면 좀 더 약간 고가이지만 100만 원 안쪽으로 되는 로스팅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콩부터 아니면 중간 정도의 가격 아니면 되게 고급 콩까지 천천히 볶으시면서 주위 분들이랑 같이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처음부터 비싼 데에 가서 배우시면 거의 그런 데서 수료증 같은 거 주시겠죠. 근데 다 익히시기는 힘드세요. 자주 다니시는 카페에 좀 성실하거나 열심히 하는 바리스타들이랑 좀 친해지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볶은 원두를 언젠가는 가져가서 한번 맛보고 평 좀 해달라고 하면 거의 거절할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떤 기계를 써도 공부는 되거든요. 단지 그 기계를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중요하지 어떤 기계가 좋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직 초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기계 사신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많이 써봤다 싶으면 중고로 팔아도 뭐 크게 손해 보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어떤 기계를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얼마나 준비돼 있고 그 전에 얼마나 책을 보고 뭐 공부했느냐, 그리고 어느 여러 카페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원두를 접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게끔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 입맛에 맞춰야지. 사람들 입맛에 맞추면 언제 또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계속 순환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는 안 오고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어디 가든 뭐 자기의 입맛에 제일 먼저 맞추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연희동 자체는 다품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종류를 하면 안 되는 동네예요. 근데 어느 동네는 하나만 해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느 프랜차이저가 잘 돼서 이 동네 들어왔는데 이 동네는 이 프랜차이저가 안 먹혀요. 동네마다 성향이 약간씩 틀려요. 여러분들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베이커리라는 게 왜 좋냐면 저희 메뉴의 60%는 베이커리에서 나와요. 사실 저희가 요번에 메뉴에 저희가 이제 만화에 나왔던 오렌지 카푸치노, 허영만 선생님 그 커피 한잔 할 거에 나왔던 그 오렌지 카푸치노도 사실은 베이커리 메뉴예요. 오렌지 구개우포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귀한 시럽을 왜 저희만 맨날 먹는 거예요. 에이드를 해서 너무 맛있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나온 게 오렌지 카푸치노고요. 그리고 생캐러멜 이런 거 결국은 다 베이커리 메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하실 거면 계속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어떤 관리냐면은 내 입맛에 대한 그걸 계속 높여야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 드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서 그거를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높아지면 고객의 수준이 높은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약간 겁이 나실 수도 있겠어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사이드 메뉴 하다 보면 메뉴 개발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개발이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래야 뭐가 더 맛있는지 알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은 확실히 많이 먹어보거든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맛 평가가 확실해져요. 어떤 건 맛있었고 어떤 건 맛 없었는데 왜 맛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자기 메뉴에 이렇게 담아내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남을 따라하면 안 돼요. 보면 자기화 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남이 있는 메뉴는 다 똑같죠. 요즘에는. 그런데 그걸 자기화 시켜야 돼요. 응용을 한다거나 뭔가 좀 더 자기화 시켜야 돼요. 사다 팔지 않는 게 제 법칙이에요. 그냥 사다 파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죠. 뭐 그렇다고 제과 제빵 하는 친구들을 쓰면은 또 뭐 될 수도 있지만 또 복잡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저의 성격상 제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집중을 잘해요. 뭘 하면. 그러니까 내가 치즈케이크를 출시해야겠다. 그러면은 치즈케이크 이걸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먹어보고 내 입은 퀄리티를 높여놓고 감각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다 모아요. 인터넷도 있고 요즘은 책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A, B, C를 추려요. 제일 괜찮을 것 같은 거. 나는 리치한 맛이 좋다라고 정했으면 리치한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3개를 찾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3개를 갖고 그람을 다 정해서 메모를 하고 만들어 보죠. 그리고 다 같이 시식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조절을 해서 2개로 줄여요. 거기서 또 취합을 하고 또 줄여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정해지면 아 이제는 이게 하나 만들었을 때 이 맛인데 우리가 지금 하루에 10개 정도 나갈 거다? 그러면 10개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다시 또 정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메뉴를 10년 동안 늘려서 커피든 뭐가 됐든 다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스태프끼리 다 레시피를 정해서 레시피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와도 저희는 모든 직원이 그걸 공유해요. 주방에 놓고. 그래서 그냥 다 가르쳐줘요. 그럼 누가 해도 같은 맛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 사이즈에 맞는 메뉴 개발과 매니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1층 공간이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쉽게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2층 공간 사이즈에 맞는 그런 어떤 메뉴나 그 매니저가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3층까지 다 합친 공간은 저희가 100평이 넘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굉장히 큰 레스토랑 수준인 거예요. 사이즈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단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커피 가지고는 절대 운영할 수 없는 사이즈인 거죠. 이제 정말 맛있는 커피를 잘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커피 하나만 팔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야매식당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조그맣게. 저희는 처음에 6개월은 무조건 홍보를 하지 말자. 저희가 그냥 열심히 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팬케이크 어떤 블로그 분이 곰팡이 팬케이크라고 그때는 싸이월드에 올려주셨어요. 한 번 터지면 엄청 바빠요. 근데 점점 줄어요. 그게 길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가 효과는 가장 빨랐어요. 그쪽에서는 월세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홍보를 단시간 내에 많이 해야 돼서 수익을 확 끌어올려야죠. 그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전이에요. 입소문 나게끔. 장기전. 이런 주택가로 들어오면은 약간 입소문하고 블로그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경험한 거로는 음료 가지고는 그렇게 특색 있게 많이 못해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음료가 너무나 다들 비슷해요. 이제는 수준이 서로들. 그런데 이 플러스 옆에 사이드 메뉴가 특이한 게 있으면 그걸로 입소문이 나거든요. 확실히 제가 테이크아웃점 할 때는 블로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커피 그냥 질 좋고 그런 거 해봤자 별로 그렇게 블로그를 이목을 끌지 못해요. 커피 그런 음료로. 그런데 사이드 메뉴가 약간은 좀 더 질이 좋거나 좀 더 특이하면 사람들이 이걸 찍어서 약간 광고를 이렇게 블로그에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지 음료 가지고서는 좀 입소문 나기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홍보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지도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연희동 맛길이라고 해서 연희동 지도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서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있는 이 공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까지 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연희동 막길을 우리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가들이 뭘 만드는데 그게 저희 카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수레처럼 만들었는데 어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피면 쫙쫙쫙쫙 피면 그 안에 웬만한 몇십 명의 사람들의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키트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뭐 핫플레이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간 뭐 우리를 알아주세요 이런 그런 걸 좀 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저희 수익에 금방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입소문은 굉장히 많이 났었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강연이라든지 뭐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했어요. 사실 나중에 카페 창업하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뭔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만들고 있으면 올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또 자연스럽게 인스타나 이런 데 계속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려지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먼저 창업한 그냥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커피를 팔 건지 커피를 만들 건지 그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커피가 너무 좋아서 단순히 그냥 커피가 좋은 걸로만 하신다고 하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커피가 그냥 단순히 좋은 거면 프랜차이즈나 이런 커피를 파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커피라는 게 사실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쪽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힘들지 않고 더 공부를 하고 싶고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커피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포커스,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잘 살리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답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 거는 일단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는 어려우니까요. 만약에 그런 걸 하시게 되면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도 부채 비율이 1대1이에요. 100%예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있으면 부채가 10억이에요. 근데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그렇고요. 보통 부채 비율이 다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유명하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게 어렵다는 거 얘기 드린 거고요. 대신 당장 들어오는 건 없어도 5년 후나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잘 돼도 젊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발전적이지는 않거든요. 내가 돈을 버는 만큼 그 회사가 얼마큼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인 카페는 운영하기는 어려운데 대신 그냥 그 카페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미래를 멀리 보셨을 때.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고 그거를 지키는 것. 남들이 지금 뭐 하니까 뭐 해야지, 새로운 메뉴 막 짜야지. 근데 운영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엄마들 있잖아요. 제 이제 학부형들 예를 들면 모르니까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제니 엄마 왜 거기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지 막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운영을 하면 그 아이디어가 없고 메뉴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지금 할 수 있어. 스텝도 있고 그러면 지금 여름에 그 대박 날 것 같아갖고 막 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엄청 많은 거죠. 스텝의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과연 내년에도 그거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지켜서 그래도 지금까지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흔들려서 이렇게 막 절에도 어디가 생기면 다 가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기로 오는 횟수가 줄겠죠. 그런데 돌아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예를 들면 손님들 입장에서 먹을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없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카페가 아니고 커피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킨 거는 커피예요. 처음에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픈빨은 그냥 잠시 거품이에요. 그냥 한 달 앞에 보면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픈하고 한 달 지나면 이제 오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 앞에 까먹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1년이 좀 넘어야지 이제 내가 이 가게가 이제 정착됐구나 하면서 더 찾아오시거든요. 그냥 잠시 앞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뜨내기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를 하시려고 하면 최소 한 1년 반은 버틸 자금이 있으셔야 돼요. 1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태는 벌어질 거고 1년 이렇게 버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버틸 거야라는 예비비가 있으셔야 돼요. 어떤 데는 업종 변경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이게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구청 가서 신고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허가가 안 나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게 부동산만 믿으시면 안 돼요. 부동산 믿으시면 안 되고요. 만일 어느 가게 자리를 봤다 하면은 그 가게 번지수를 확실하게 알아서요. 구청 가셔서 그 번지수 이름 대고 여기가 허가가 뭘로 났는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부동산은 그렇게까지는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자기가 직접 알아보시는 게 확실해요.